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영입인재 환영식을 겸한 입당식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재영입위원장 겸임 뒤 첫 영입 인사로 낙점된 정성국 전 한국교총회장과 박상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한 기존 영입 인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은 오후에는 원주에서 열리는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지역 표심 공략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4월 총선에 투입할 6번째 인재로 우주과학 분야 전문가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물리학자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6호 총선 인재 영입식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입식은 흉기 피습 뒤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홍익표 원내대표가 주재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공개적인 신당 추진 행보를 자제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주 후반 탈당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신당에는 나흘 만에 당원 4만 명이 모이는 등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제3지대가 꿈틀대는 모습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뒤 거취 관련 언급을 삼갔던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침묵을 깼습니다.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한 뒤 이번 주 후반 탈당 선언을 예고한 겁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야권 통합과 정치의 희망을 각각 강조한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 중에선 이 말에 방점을 더 찍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의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거대 양당 독점 구도를 깨고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동의한다면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제3지대 연대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당원 4만 명을 확보하고 오늘은 신당의 비전과 방향성을 공개합니다. 더 많은 동지들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 꿈은 꿈에 그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현실이 되려면은 바로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총선 연대도 가능할 거라며 지역구에서 정당을 합치거나 후보 기호를 하나로 하는 등 구체적인 방식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만 할 뿐 연대 논의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고 있습니다. 오는 화요일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 출판 기념회에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등 제3지대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데 빅텐트론의 불씨가 댕겨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2부속실 부활을 예고한 대통령실이 본격적인 사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여당은 이에 공감하며 서둘러 재표결까지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지만 민주당은 특검에 쏠린 시선을 돌리려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직의 밑그림을 그리기 전에 다른 사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과거 정부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운영 방식과 규모 등을 참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본 검토가 끝나면 제2부속실장 인선 등 후속 논의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2부속실 설치 방침에 호응한 여당은 한 발 더 나가 쌍특검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바로 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민주당을 향해선 총선용 시간 끌기를 멈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총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하는 속셈이 아닌가.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사안은 완전히 별개라는 겁니다.
배우자 관련 문제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사용한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오는 9일 쌍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실의 동문서답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답하십시오. 특히 오히려 시급히 처리해야 할 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며 대여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조만간 총선에 출마하는 대통령실 참모 교체 인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범행 전 상세한 동선과 배후 여부를 조사 중인데 피의자의 당적은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벽도에 벌어진 제1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김모 씨의 왜곡된 정치적 신념에 따른 범행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경찰은 김 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경찰은 정당법 24조를 근거로 내세웁니다. 해당 법은 범죄 수사 중 영장을 받아 당원 명부를 확인한 공무원은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법 적용을 받는 건 검찰도 마찬가지여서 수사 단계에서 김 씨의 당적이 공개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적습니다.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한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확보한 압수물과 스마트폰 기록 분석에 집중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진술과 증거가 일부 일치하지 않아 구금한 김 씨를 수사본부로 데려와 조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조사에는 대체로 잘 응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차상입니다.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사단체로부터 고발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대표와 측근들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면서 양쪽 병원 모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이 최후 통첩 시한까지 제시하며 압박했지만 태영그룹은 추가 자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4가지 자구안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밝혀 오늘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의 최후 통첩에도 태영그룹은 추가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자구안 이행 없이는 워크아웃도 없다고 압박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자기의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새로운 약속은 없었습니다. 태영그룹은 다만 기존의 산업은행에 제시했던 4가지 자구안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가운데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에 쓴 890억 원을 채권단의 요구대로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윤세영 창업회장의 딸 윤재현 불원 대표가 태영인더스트리 지분을 매각한 자금 513억 원 등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르면 오늘 오전 태영건설에 890억 원을 납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그룹이 태도 변화를 보였지만 채권단은 기존 자구안 외에 대주주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추진을 위해 TY홀딩스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태영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TY홀딩스의 지분을 판다는 것은 TY홀딩스 대주주에서 좀 어떤 역할이 약화될 수가 있고 역할이 약화된다는 것은 SBS라든지 다른 자회사들 경영권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태영 사주 일가의 추가 사재 출연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산업은행과 금융지주 등 주채권단을 불러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경제금융통화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F4 회의도 열려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건설의 법정 관리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오는 11일 채권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YTN 홍상입니다. 이번 달부터 홍콩 H지수 연계 ELS 만기가 도래하며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ELS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순차적으로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ELS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번 달 나머지 10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서도 검사합니다. ELS 판매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와 함께 판매 한도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 심층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고금리로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에 기부금 액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 총액은 4,110억 원으로 재작년 2,480억 원보다 65.7%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부터 예년보다 기부 규모가 컸는데 은행권을 겨냥한 연초 돈잔치 비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을 맞아 정부가 주요 산업단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를 탑재한 이동 차량으로 공장 주변 공기를 분석하는데 저희 취재진이 직접 동행했을 때 중금속인 크롬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도로를 흰색 차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공장 주변 공기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이동식 측정 차량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외부와 연결된 관을 통해 공기를 포집한 뒤 질량 분석기로 납과 카드뮴 등 21가지 중금속의 농도를 확인하고 다시 밖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결과는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동행 취재 당시 크롬이 빨간색으로 높게 검출된 지점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길목마다 측정이 돼가지고 그 농도가 이제 색깔로 저희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 놓은 범위가 있어요. 초록색은 농도가 낮은 거고요. 농도가 높게 되면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고 밑에 그래프에서도 높게 표시가 됩니다. 벤젠과 톨루엔처럼 악취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분석하는 차량도 산업단지 점검에 활용됩니다. 네, 유기용매로 많이 사용돼요. 회색깔이 톨루엔인데 좀 예민하게 이렇게 살짝. 이동식 측정 차량을 활용하면 점검이 필요한 공장이 선별되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유해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넘게 나온 공장만 골라 단속반이 직접 들어가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방지시설하고 배출시설 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이제 굴뚝에서 직접 시료 채취해서 불법 배출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동식 측정 차량을 이용한 산업단지 집중 점검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인 오는 3월까지 계속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수천 미터 상공에서 비행하다가 구멍이 난 항공기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해 미국에 이어 유럽과 튀르키예가 부랴부랴 운항을 중단하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잉 737 맥스는 대형 인명사고에 휘말린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5,000m 상공서 비행 도중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나가 동체에 큰 구멍이 뚫리면서 이륙 약 20분 만에 비상 착륙한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 아찔한 대형 사고에 알래스카 항공사 측은 즉각 자사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 65대를 운항 중지시켰습니다. 미국 항공당국은 미 항공사가 운영하거나 미국 영토에서 비행하는 171대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 운항을 일시 중단시키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At this stage of investigation, everything's in. We go very broad. Nothing's excluded. 블룸버그 통신은 기체 설계보다는 제조 과정상의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튀르키예 항공사 터키 항공도 자사 운영 737 맥스 9 항공기 5대 점검을 위한 운항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항공안전청도 미 연방항공청의 737 맥스 9 기종 검사 명령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잉의 주력 모델 737 맥스는 최근 5년여 동안 2차례 대형 추락 사고를 낸 기종입니다.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맥스 여객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해 탑승한 189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2019년 3월에는 에티오피아 항공의 맥스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한 157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두 20개월 동안 운항이 중단됐고 보잉은 2019년 7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분기 손실을 기록해 그해 12월 CEO 데니스 밀렌버그가 경질됐습니다. YTN의 정수입니다. 지진 발생 124시간 만에 90대 여성이 구조되면서 일본 구조당국은 추가 생존자 발견에 희망을 걸고 구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126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700명에 이르고 있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여진에 큰 눈까지 내려 구조 작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워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굵은 빗방울이 내리는 가운데 구조에 나선 경찰들이 무너진 집안에서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생존자는 90대 여성으로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 강진 이후 124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지진 구조 골든타임인 72시간보다 50시간 이상을 넘긴 겁니다. 지난 4일에도 골든타임을 넘긴 오후 4시 30분쯤 와지마시에서 80대 여성이 구조된 바 있습니다. 일본 구조당국은 추가 생존자의 희망을 걸며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사상자는 7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도 200명에 이르고 건물에 깔려 있다는 신고도 이어지면서 희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여진과 함께 피해 지역에는 큰 눈까지 내리면서 구조 작업과 피난민 지원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陥落しちゃっててっていうところが多いんで、時間がすごいかかる。で、雪が降っちゃうと余計今度道が分かんなくなるんで、だんだんそうすると事故になっちゃうかなっていうそういう心配してますよね. 특히 피난소의 경우 코로나와 독감이 퍼지면서 노약자들의 건강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토반도 지역 내 18지구가 고립돼 있고 자위대가 헬기를 동원해 주민들을 옮기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강진을 특정 비상재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특정 비상재해 지정은 1995년 한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20년 7월 규슈 폭우 등에 이어 이번이 8번째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강진 이후 변압기에서 기름이 유출된 시카 원자력 발전소 배수구 주변 바다에서 기름막이 확인됐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호쿠리쿠 전력은 변압기 기름 유출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배수구 출구 부근 해수면에서 가로 10m, 세로 5m 범위의 유막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쿠리쿠 전력은 중화제 살포와 오일 펜스 설치를 통해 기름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항공기 충돌 사고로 폐쇄된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C 활주로의 운영이 오늘 0시부터 재개된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미 사고 항공기 철거와 노면 복구 작업은 마무리됐고 활주로 옆 보수도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서 하네다 공항은 이번 충돌 사고 직후 4개 활주로 시설 모두를 폐쇄했다가 C 활주로를 제외한 3곳은 당일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이 이제 넉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2만 3천 명에 육박하는 희생자가 나온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종 목표 달성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전을 우려해 미국이 또 나섰지만 긴장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자 남부 칸 유니스의 한 주택이 폭격을 맞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아이들이 줄줄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폐허 속에선 밤새도록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더 남쪽 라파에서는 알 자지라의 와엘 알 다흐두흐 기자가 시신으로 돌아온 아들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들 역시 기자로 취재 도중 공격을 받아 숨진 겁니다. 알 다흐두흐 기자는 지난해 10월 25일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아내와 아들, 딸 등 가족 4명을 잃었습니다. كيف يستقبل المرء فقدان فلذة كبده وبكره وكل شيء في حياته بعد أن فقدت بعضا من أسرتي زوجتي وابني محمود وشام.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자가 2만 3천 명에 육박하지만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여전합니다. 가자 북부 다라주와 투파 지역에선
무기 생산 기지로 이어진 100m 길이의 터널을 발견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공중에서는 목표로 삼은 건물에 여지없이 폭격이 가해졌습니다. שמצאנו בתוכו גם מנהרות הגנה, גם בורות שיגור ששיגרו מכאן למרחב תל אביב ולמרחב עוטף עזה. 이스라엘 북부 국경 일대에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군사 공방이 한층 격렬해졌습니다. 헤즈볼라를 측면 지원하는 이란은 전면전까지 언급하며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확전을 우려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링컨 국무장관을 4번째로 중동에 보냈습니다. 튀르키예와 그리스에 이어 요르단과 카타르까지 단숨에 달려간 블링컨 장관은 더는 긴장 고조가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제거와 인질 전원 송환 등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진 전쟁을 멈출 수 없다며 강경한 군사적 해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올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3월 7일 미 의회에서 집권 4년차 국정연설을 합니다. 바이든은 SNS를 통해 3월 7일 국정연설을 해달라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SNS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1기 임기 중 마지막인 이번 국정연설은 올해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대결을 벌일 것이 유력한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문제를 심리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 국민 절반 이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방송 CBS가 2,157명을 대상으로 최근 사흘간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4%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의 박탈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1월 8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동아일보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고3에 적용되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또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교육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각 대학들 세부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대학이 무전공 선발 인원 확대를 확정하거나 아니면 검토 중인 건데요. 이와 함께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면도 이어서 보시죠. 가장 먼저 우려가 되는 점은 문학, 역사, 철학 등 흔히 말하는 비인기 학과가 고사할 거란 점입니다. 동시에 인공지능 등 인기가 많을 걸로 예상되는 학과는 교수 충원 등 충분한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느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렇다고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적순 등으로 결정을 하도록 한다면 원하는 전공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의 중도 이탈 비율이 높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또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1년 안에 무전공 1학년을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될지도 걱정입니다. 깊이 있는 교양 과목을 가르칠 교수진도 준비가 되어야겠고 각 전공을 탐색할 만한 기회도 마련해줘야 하는데 준비가 미처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1학년을 우왕좌왕하면서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시 차원에서 보더라도 무전공 선발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수시 모집에서부터 굉장한 눈치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일부 대학들은 준비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거나 당장 무전공 선발을 늘리기보다는 전과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등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바둑의 위기 문제를 다룬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바둑계를 호령하고 지금도 바둑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정작 바둑계에서는 한국 바둑이 위기에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바둑협회에 따르면 2000년만 해도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2%, 약 1,5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됐었지만 올해는 19.4%, 800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출생이 가속화하고 게임과 같이 보다 간편한 놀이가 늘어난 영향들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원이나 도장, 또 기원이 사라지고 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가 있던 명지대는 해당 전공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대한바둑협회 예산을 작년 21억 원에서 전액 삭감하기로 했는데요. 대회 지원 부문 예산이 과하게 잡혀 있어서 삭감을 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협회 측은 바둑은 문화와 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대회 예산이 과도했다면 고급 예산이라도 남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사에서는 바둑을 대중화시키고 국민 스포츠로서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는데요. 바둑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한국인의 운동량에 대해서 다룬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9세에서 64세 성인에게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75분 이상의 고강도 신체 활동을, 또 2일 이상의 근력 운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성인의 72%가 이러한 WHO의 권고 수준을 충족해서 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실천율은 2021년 기준 48%에 그쳤습니다. 그것도 2015년에는 58% 수준이었는데 6년 만에 10%포인트가량 더 떨어진 수치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중강도 운동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집안일 등이 해당이 되고요. 고강도 신체 활동에는 달리기나 등산, 라켓 스포츠 시합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WHO는 하루 동안 앉아있는 시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신체 활동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65세 이상에게는 옆으로 걷기나 발끝으로 걷기 등 평형성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 위에 사진이 2장 보이는데요. 먼저 좌측은 사과나 닭고기가 끼워진 먹이꼬치가 2,000원에 팔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자세히 보면 하단에 사자 우리 안으로 꼬치를 넣을 수 있게 구멍을 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에 가면 이러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14일에 시행된 이른바 동물원 수족관법에 따르면 이제는 오락이나 흥행 등을 목적으로 관람객이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고 올라타는 행위 등이 금지됐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교육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이러한 행위들이 계속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전히 먹이 주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기사에서는 이렇게 교육 계획서를 제출한 곳 중 실제로 먹이 주기와 관련한 설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은 많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여전히 그저 무인 판매대에서 먹이만 팔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단체 측에서는 법이 개정됐지만 요식행위만 거치면 여전히 체험 활동이 가능하다면서 당국이 승인 기준을 더 강화하고 승인 뒤에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월 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고객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이 몰래 더 비싼 요금제로 바꿨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대리점은 직원이 다른 고객의 요금제를 바꾸려다가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모 씨는 최근 할머니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복지 할인 등을 받아 청구 금액이 없어야 하는데 4달 동안 3만 원 넘게 빠져나간 겁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 8월 할머니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대리점에서 동의도 없이 유료 부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요금제도 비싼 걸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91살이신데 할머니가 이 부가 서비스가 뭔지도 모르실 거고 할머니가 직접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대리점은 나중에야 직원이 실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케팅 활용을 동의한 고객들에게 요금제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변경을 요청한 사람이 아니라 할머니의 요금제를 바꿨다는 겁니다. LG U+에서 고객 동의 없이 요금제를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수원의 한 대리점에서도 고객 몰래 요금제를 바꿨다가 발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업소에서 개통한 고객들 가운데 약정 만기가 다가온 명단을 대리점에 제공하고 요금제를 바꿀 수도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통신사들은 명단을 제공하더라도 고객 전산에 접속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해서 마음대로 요금제를 변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입할 때 마케팅 활용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고객 정보를 열람하거나 요금제를 손쉽게 변경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만약에 어떤 상품의 종류를 바꿀 때는 이러한 마케팅 활용 동의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 씨는 해당 대리점을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U+ 본사 측은 직원의 실수라며 해당 대리점에는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받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는 지난해 초 29만 명의 고객 정보가 사이버 공격으로 유출돼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휴일 오후 서울 정릉동의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불이 나 차량 석 대가 탔습니다. 건조특보 속 경남 창원과 부산에서는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 소방대원들이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불길이 잦아들지만 시커먼 연기는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1시간 만에 불은 모두 껐지만 차들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정릉동의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세워진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처에 주차된 차량까지 모두 3대가 불에 탔고 주민 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경기 동두천 상패동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하우스 3개 동을 모두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에 살던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난로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방화 등 범행 가능성을 고려해 국과수에 A씨의 부검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건조특보 속 경남 창원 자산동의 야산과 부산 기장군 검은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임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건조한 날씨 속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있는 아파트 950여 세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난방구도 되지 않아 일부 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전은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출근과 등교 등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이번 주에는 좀 굵직한 경제 일정이 좀 많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저희 기자도 현장 중계로 전해드렸는데 이 미국에서 CES 2024가 이 9일에 개막을 하거든요. 이 CES가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CES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대의 가전 IT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역사가 깊습니다. 1967년에 시작을 했고요. 1978년부터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새로운 가전을 소개하는 그런 전시회를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IT, 정보통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AI, 반도체 같은 최첨단 기술과 관련된 그런 전자제품들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이제 내놓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전시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해는 CES의 키워드를 좀 메타버스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올해 최고의 화두 좀 뭘로 보십니까?
올해 최고의 화두는 아무래도 이제 AI가 될 것 같은데요. 이 AI가 작년에 생성형 AI가 이제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열풍을 불러일으켰는데 올해 CES 2024도 이 AI가 화두가 될 것 같은 게요. 기조 연설에 나선 이제 사람들이 인텔의 CEO, 그다음에 퀄컴의 CEO,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CEO들이 나서서 이제 기조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조 연설의 주제도 AI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CEO 같은 경우는 그 AI의 이제 핵심이 되는 반도체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퀄컴의 CEO는 이제 AI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기기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조 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전망이라든지 식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 구현에 이제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이라고 들었는데 이러한 AI 열풍이 과연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AI에 대한 이제 수요가 결국엔 반도체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AI를 이제 탑재하기 위해선 반도체가 핵심적인 이제 부품이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제 고용량, 뭐 고대역폭 이런 이제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선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런 실적들도 앞으로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미 이제 반도체 관련 업체 중에 하나인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에서 한 2주쯤 전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때 실적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있었는데요. 그때 실적도 깜짝으로 좋았지만 그 당시 이제 CEO가 앞으로의 이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AI 혹은 이제 데이터 이제 센터 같은 것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정말 이제 반도체 업계의 업황을 크게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 업체들의 선전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라고 하면 국내 기업들을 꼭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당장 내일이죠. 삼성전자가 4분기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영업이익 개선이 됐다. 그리고 또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도 계속 높게 잡고 있거든요. 확실히 개선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이 관련된 업계에서 더 빨리 다른 업체들보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주쯤 전에 그 시장 예상을 훨씬 더 상회하는 이제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이 정말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느끼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메모리, 특히 D램 같은 경우에 가격이 그 전분기 대비해서 한 이제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동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감산을 통해서 좀 가격 하락폭을 막고 가격을 좀 올리겠다는 그런 시도들이 여러 업체에서 이어졌었는데 그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지금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같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출하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분기에도 이미 그런 그 실적이 나타났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D램 같은 경우는 아마 흑자로 돌아서지 않았을까 하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삼성전자 실적에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당장 내일 이제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요 경제 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좀 주요한 경제 일정으로 꼽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올해 첫 통화정책 이 결정회의를 오는 목요일에 진행하죠. 이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결을 하게 되면 8개월 연속 동결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하고 인하를 아직 하지 않는 이유는 물가 안정이 있는데요. 지난 12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3.2%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인 2%보다 아직도 한참 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할 때까지는 그래도 금리를 이제 긴축적인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될 텐데요. 지금 각 기관들이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뭐 정부도 그렇고 여러 기관들이 전망하기로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상반기에는 3%대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2%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물가 안정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정책을 이제 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따라서 한국은행도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보다는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을 취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8개월이 아니고 이제 8연속 동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8연속 동결입니다. 예. 이게 아까 뭐 잠깐 짚어주셨지만 이 왜 동결 기조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시나요?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물가 안정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그래서 물가가 목표치까지 회귀할 때는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최근 이제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속도가 조금 이제 더뎌졌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그 전에는 뭐 6%대에서 이제 내려올 때는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었는데, 이제 3%대 들어오면은 다 잠깐 반등하기도 했었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속도가 이제 더뎌지면서 목표치까지 회귀하기까지 절대 긴장을 늦추면은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시선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이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미 연준에서 12월에 이제 금리 결정을 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도 시작이 됐다는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3월 정도에 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채권 금리도 하락하고 주가도 크게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지난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실제로 그 회의 과정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뭐 논의를 하기보다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너무 이르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채권 금리도 좀 뛰고 있고요. 따라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조금 뒤로 밀릴 것 같은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조금 더 뒤로 밀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 금리 인하 결정 과정에서는 물가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좀 가계 부채가 또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가계 부채가 아무래도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 가계 부채가 이제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계속 지속이 되면 부실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잘 가계 부채를 그래도 좀 건전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금리가 높아지면서 은행이라든지 여러 금융기관에서 이 가계 대출을 좀 관리를 하면서 좀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 위주, 아니면 담보 대출 위주로 이제 재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신용도 자체는 그래도 좀 높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계속 오래 유지가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이제 지나치게 오래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부실할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높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연체율도 최근에 좀 상승하는 추세긴 한데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조금 더 높이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다 최근에 부동산 PF의 부실할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태형건설의 이제 워크아웃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업계에 굉장히 큰 이제 위험으로 자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서 기준금리를 더 이제 인상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은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정말 잡히는지를 확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너무 조기로 전망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끝부분에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이제 대외 변수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 유가라든지 이게 이제 중동 지역의 이제 변수가 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움직임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환율에도 영향을 미쳐서 환율에 영향을 받는 수입 물가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면 섣불리 금리를 인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좀 중국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은 좀 저물가에 계속 시달리고 있거든요. 자,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랑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교수님?
이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11월 달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로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12개월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1개월 만에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희망적인 상황이라면 뭐 물가가 그대로 이제 머물러 있는 정도, 그러니까 좀 희망적인 전망이라고 보고요. 이런 디플레이션 좀 기조가 조금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경제가 여러모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재정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시도를 정부가 하고는 있는데요. 이 부동산 경기가 일단은 워낙에 좋지가 않고요. 부동산 경기가 중국 경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일단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임금도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이제 신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지표를 보면 이제 전국의 이 초임이라고 하죠. 이제 신입사원들의 이제 초임이 사실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게 경제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임금이 하락하면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고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또 더 이제 높아질 여력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자칫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좀 효과를 낸다면 그래도 이제 디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저물가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의 중즈그룹이 파산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이 금융 분야로까지 전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즈그룹 어떤 그룹인가요? 중수그룹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림자 금융의 대표적인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은행처럼 신용을 창출하는 기관인데 은행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금융기관이나 금융상품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주그룹은 이 중국의 그림자 금융의 대표적인 이제 금융기관인데요. 그동안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굉장히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자산이 뭐 거의 1조 위안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183조 원 정도의 아주 규모가 큰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 2020년부터 중국에서 이제 부동산 과열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돼서 좀 규제도 넣고 이제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점점 상황이 좋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파산 신청한 것이 수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채무보다 채권이 훨씬 더 적어서 이 채무를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한 것인데요. 작년에 지금 이제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인 뭐 헝다라든지 비구이비앙 같은 업체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위기를 맞는다는 게 결국 이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자금을 대준 금융기관도 부실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 그림자 금융의 대표적인 업체인 증즈그룹이라든지 다른 이제 그림자 금융 업체들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부동산 경기가 반등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물가와 또 이제 금융 부실 우려까지 좀 겹친 상황인데 올해 중국 경제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중국 경제가 이제 지난해에는 이제 5%대 성장을 보였는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이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3%대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까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뭐 그래도 4%대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률도 계속해서 이제 낮아지고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 하락하는 그런 디플레이션 압력이 좀 나타나고 있고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것들도 이제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이제 PMI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하는 것들은 향후 경기 전망을 어떻게 그 기업의 구매 담당 관리자들이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제조업 같은 경우 이게 계속해서 2개월 연속 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 전망이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조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성장률이 한 3%대 정도로 3%대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굉장히 좋은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동안 굉장히 높은 성장을 지속했던 중국 경제로 봤을 때 3%는 저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경제가 올해 그래서 작년보다 그렇게 높은 성장을 작년만큼 높은 성장을 지속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전망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연쇄 강도 살인 행각을 벌인 이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경찰 호송차가 법원 안으로 들어서고 회색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으로 향합니다.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57살 이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왜 살인까지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주 중에 다른 범 행했습니까? 없습니다. 강력으로 도주한 이유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어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중대성이 큰 데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첫 범행으로 경기 고양시에서 60대 다방업주를 목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도주 과정에서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기 파주에서 무전취식 혐의에 이어 첫 범행 엿새 뒤인 지난 5일에는 경기 양주시에서 또다시 60대 다방업주를 상대로 2차 강도살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 씨는 과거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하다 자신이 약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술만 마시면 강해 보이려 했다며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의도 아니었으면 뭐였어요? 왜 혼자 일하는 여성에게만 그렇게 범죄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강릉에는 왜 가셨어요? 금품 탈취 목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씨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의도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신상 공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도 오늘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한 무인 단속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속도와 신호위반 여부와 함께 이륜차 뒷면을 촬영할 수 있는 후면 단속 장비를 통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전자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다음 달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3월부터는 정식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단속은 서울과 인천 각 3곳, 부산 7곳을 포함해 모두 전국 73곳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으로 규정한 북한이 새해 들어 사흘 연속으로 서해 접경 지역에서 무력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폭약을 터뜨린 기만 작전이었다는 주장까지 내놨는데 우리 군은 코미디 같은 선동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서해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를 쐈던 북한군이 또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엔 연평도 북쪽에서 1시간 넘게 9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는 우리 군의 엄중 경고에도 사흘 연속 도발을 이어간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기만작전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지난 6일엔 실제 포를 쏜 게 아니라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린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만작전에 대한민국 군부가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군사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코미디 같은 선동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첨단 감시 장비로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북한이 우리 군에 대한 신뢰 저하와 남남 갈등을 노리고 상투적 수법을 또 썼다는 겁니다. 북한이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려 우리 영토와 국민을 상대로 직접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압도적인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안보 불안은 계속해서 조성을 하되 한국과 한미 군당국의 군사훈련의 내용에 맞춘 비례적 맞대응을 할 가능성이. 특히 서해에 관심이 쏠린 사이 허를 찌르는 성동격서식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값싼 무인기를 침투시키거나 금융망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등 다른 형태의 도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내에서 심리적으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유형의 도발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자극하는 거죠. 약 올리거나. 오는 4월 우리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긴장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큰 만큼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대대적으로 군부 숙청에 나섰죠.
이는 부정부패로 군사 능력이 훼손됐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른바 맹물 미사일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해 전투 수행 능력 전반에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전력 등 현대화를 목표로 2016년 야심차게 창설한 로켓군의 경우 연료 대신 물이 채워졌거나 불량 등으로 창고에 쌓인 미사일이 수두룩하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향후 수년간 주요 군사작전 수행을 고려할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보고 있고, 이 같은 부정부패가 로켓군과 방위산업 수뇌부 숙청으로 이어졌다는 게 미 당국자들의 분석입니다. 실제 리샹푸 전 국방부장을 비롯해 최근 반년간 핵심 인사들 15명이 무더기 낙마했지만 중국 군 당국은 이들의 해임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인민해방군 기관지 최신을 통해 올해는 부정행위와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추가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又再次强调了军队反腐无禁区、全覆盖、零容忍的鲜明立场。 2027년까지 군 현대화를 목표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왔지만 고질적인 부패로 최근 8년간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상황.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딴 숙청이 한편으로는 시 주석이 중국군 최고사령부의 실질적 개편을 할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과 국경 지역에 미사일 등을 탐지하는 대형 레이더 비행선을 투입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지 시간 6일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과 국경 지역 상공에서 미사일 드론 탐지용 고고도 레이더 비행선 스카이듀가 목격됐습니다.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스카이듀는 소형 드론과 순항 미사일 등 알아차리기 어려운 목표물을 탐지합니다. 현지 관영방송 칸은 스카이듀가 미국에 주문한 부품이 도착한 이후 이날 비행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한 주의 시작부터 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0.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나 낮은 상태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3, 4도가량 더 낮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추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대관령으로 영하 17.8도까지 떨어졌고요. 그 밖의 지역은 서울이 영하 10.1도, 대전 영하 8.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추위 속에 최근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서 빙판길 사고도 우려되고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를 낮추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0도, 춘천은 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전북, 동부, 경북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내일 눈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